성장률을 0.4나 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는 그대로야.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이제 따로 모델링을 해보면 환율이 올해 작년보다 대략 7에서 10%는 위에 있어요. 대략 1,400원 초중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커요. 그러면 실질 금리와 정확히 거꾸로 갑니다. 네.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 금과 실질 금리. 근데 이게 2년 전에 깨졌어요.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던 거예요. 보통 유지 기간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 된가요? 10년 오릅니다. 10년?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초입이 많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오늘 1부는 문홍철 TV 금융투자 자산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문홍철입니다. 예. 네. 화요일을 왜 이렇게 소외시키시고 오랜만에 찾아오셨어요. 화요일의 남자가 돼주세요. 금통이도 네. 금통이 아니었으면 화요일에 못 올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도 금통이가 열려줘가지고 그러니까. 오늘 또 모실 수 있게 이번 됐는데 금통이가 원래 보통은 목요일인데 네. 무슨 하는 애 스케줄이 있는지 오늘 화요일로 바뀌었습니다. 팀장님 모시려고 그래서 그렇게 천운인가요? 예. 하늘이 날짜로 있는. 아 천운까지. 네, 천운. 자 그럼 일단은 뭐 금리 인하 결정에 대한 총평으로 저희 시작해 볼까요? 이제 채권 시장 뭐 혹은 금통위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2월 초였나요? 이제 한국은행 총재가 이제 해외에서 외신이랑 인터뷰하면서 2월 금리 인하가 확정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이 뭐야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야 이거 이번 금통위가 그래도 내리긴 하겠지. 그러나 전반적인 톤이 좀 매파적이지 않겠냐. 이러한 이제 사람들의 좀 맷집을 다지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오늘 나왔던 전반적인 기자회견은 굉장히 좀 비둘기적인 내용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상보다도 훨씬 비둘기적인. 일단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가 금통위원 이제 하는 총재 빼고 6명인데 총 6명의 이제 만장일치로 금리 인하가 결정이 됐고 이제 총재의 전반적인 발언도 비둘기적이었고 특히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를 올해 원래 1.9%였었는데 이거 한국은행이 이걸 0.4씩 까서 1.5%의 성장으로 이렇게 크게 깐 케이스가 과거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장률을 이런 식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물론 하향 조정이라는 건 대부분 하겠지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대폭적으로 1.5% 성장은 대략 지금 기관들이 다양한 기관들이 보고 있는 성장의 대략 중위값 정도로 이제 보여집니다. 좀 안 좋게 보시는 분이 이제 1% 그죠 1% 초반 그리고 좀 좋게 보시는 분이 뭐 1% 좀 후반 이렇게 보고 계신데 하느니 거의 한 중위값인 1.5% 봤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 채권시장 쪽은 와 진짜 경제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보다 하는도 그렇게 보고 있나 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럼 금리 인하를 하겠네. 많이 하겠네. 그럼 어디까지 할 거냐? 이것에 대해서도 이제 채권시장은 늘 걱정하는 게 이제 중앙은행 총재들은 채권시장이 좀 과하게 기대를 금리 인하에 가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침을 놔주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너무 과한 기대를 하지 못하게. 그런데 오늘은 그런 것도 없었어요. 시장이 보고 있는 기준금리의 최종점 대략 2.5에서 2.25 많이 보고 있는데 그거랑 하는 금통위가 보고 있는 거랑 차이가 별로 없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와 오늘 상당히 이제 채권시장 쪽은 뭐 좋아하면 안 되는데 나라가 경제가 이제 안 좋으니까 채권시장 쪽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는 꽤 비둘기적인 금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원래 채권 시장이 보던 거랑 비슷하게 됐다는 거를 비둘기로 해석하는 저도 자료를 많이 봤는데 반대로 말하면 그냥 예상 수준으로 됐기 때문에 비슷한 거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 있고 또 하나는 1.5%의 경제 성장률에는 추경도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수출 효과 이런 거 다 빼고 1.5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국은행에서 보기에는 1.5가 저점 성장률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매파적일 보다 경제를 의외로 좋게 보는 거 아니냐라고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추경을 해서 추경 규모도 오늘 좀 얘기를 하셨습니다. 20조도 하고 얘기하셨더라고요. 뭐 그러면은 성장률을 한 0.2 정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지금 1.5 봤으니까 추경을 만약에 하면 20조.
그러면은 한 1.7 7. 정도 이제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채권 시장에서는 뭐 저 개인의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네. 지금 오늘 야당 대표도 이제 추경에 대해서 일부 타협을 하겠다. 어떤 면을 타협? 제가 그 뉴스 못 봐가지고. 규모를 줄이겠다. 아, 규모를 줄이겠다고. 규모를 줄이겠다. 그리고 KDI나 기재부는 뭐 당연히 KDI는 그냥 대놓고 추경 필요 없다. 네. 하면 안 된다. 물론 이제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는 그래도 좀 안 하고 싶어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정부는 이제 그런데 이제 정치인들 쪽에서 이제 서로 막 싸우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야당 쪽에서는 좀 많이 하자 쪽이었는데 이제 야당의 이제 중요 인물들도 뭐 한 20조까지는 줄이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우리는 채권 시장 쪽에서는 원래 이제 추경을 대략 30조 이상 막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은 꽤 우리가 겁먹었던 그러니까 이제 물량 채권이 많이 찍힐까봐. 많이 찍힐까봐 채권 발행이 늘어나면 금리가 이제 오르겠죠. 이 우려를 하고서 12월부터 사실 장기물 금리가 많이 올랐었어요. 많이는 아니고 이제 경기가 나빠지니까 이제 쭉 빠졌다가 네. 저점 대비 조금 이제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프라이싱했던 게 조금 과한가?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는 경제에 대해서는 한은은 안 좋게 보고 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내용 중에는 특히 이제 관세와 관련된 것이 조금 성장률에 들어가긴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트럼프가 또 어떻게 될지 아직 한국을 안 건드리고 있는데 결국 이제 우리는 줄 서 있다는 얘기죠. 이쪽에서 앞에서 한 명씩 이제 따귀를 맞고 이제 이거 기다리는 게 더 무서워요. 맞는 게 낫잖아요. 네, 서로 근데 우리 지금 뒤에서 이게 무섭다. 차라리 앞에서 맞았으면 좋겠네. 맞아요. 이게 뒤에서 따귀 막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네. 성장이 뭐 상방 서프라이즈도 있겠지만 하방에 어떤 쇼크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저희가 열어놓고 가야 되는데 흐름은 좀 안 좋다. 1.5가 저점으로 해석하는 의견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그렇게는- 왜냐면 정부에서 네. 1.5라는 숫자를 줬기 때문에 네. 이걸 지켜야 된다라는 거로 받아들이면 네. 오히려 매파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저는 정책적인 거는 차지하고 네. 이제 국내 경제 내수나 수출, 특히 수출은 정책적인 영향이 좀 크죠. 네. 글로벌 무역 분쟁. 내수는 정말 되게 힘든 것 같고 정책적인 영향까지 같이 고려한다면은 결국 아래쪽 방향으로 쌍끌이가 돼버리기 때문에 네. 좀 더 하방에 대한 쇼크를 좀 더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둘기로 보는 게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네. 비둘기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게 저희들만의 생각입니다. 네. 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제가- 제발 그렇게 되면 안 될 텐데. 네. 예. 제가 그동안 팀장님의 이제 말씀을 보면 보통 네. 이제 이런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네. 어떤 결정을 내리면 보통은 메신저에도 제가 주목하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이창용 총재 나온 주요 발언들 중에서 메신저의 특징을 네. 감안해서 조금 더 유익 있게 볼 만한 발언들이 있었을까요? 예.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사실 이런 게 있어서 오늘 그렇게 네. 막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저만의 생각이 예. 그런 거 좋습니다. 네. 성장률을 0.4나 깠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가는 그대로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것도 미리 자료를 봤거든요. 네. 쓰신 거를. 제가 요즘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주식이 오르거나 네. 중국이 오르거나 네. 뭐 이런 소재주가 좀 되는 게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있을 거다라는 게 일부 반영된 거 하나. 네. 그리고 환율이 잘 안 빠질 것 같다라는 거 하나. 요 두 가지가 들어간 것 같은데. 같죠. 근데 전자는 경제가 좋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전자는. 네. 그럼 후자만 보시는 거예요, 기사님은? 사실 전자, 그러니까 네. 이제 말씀하셨던 글로벌리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중국 경제가 좋을 거라는 기대가 네.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보수적입니다. 음. 왜냐면 중국 경제가 나쁘다고 디플레가 온 것도 아닌데 중국 경제가 떠오른다고 해서 인플레가 온다. 이건 약간 좀 비대칭적이거든요. 그동안 중국 경제가 정말 죽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꽤 이제 높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경제가 뭐 지금 이제 올라오는 것도 사실은 좀 불확실하긴 한데 네. 이제 올라온다 쳐요. 올라오는 거라고 해도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일으킬까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보수적이다. 두 번째는 저는 트럼프노믹스, 관세와 이민자 추방, 특히 관세는 전 세계에서 저 혼자
디플레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디플레일 수 있을 건 저는 동의해요. 그렇다면은 이 디플레 그 물가가 사실 오를 거는 이제 저 자신은 이제 없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환율밖에 없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환율 높으면 사실 뭐 우리나라 수출주들은 좋지 않습니까? 네. 사실 제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기댈 구석도 환율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한은 총재나 그 한은의 경제 전망치를 보면 성장을 이렇게 낮추면 원래 물가도 떨어지는 게 맞아요. 당연히 그렇죠. 원래 맞아요. 총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물가는 그대로래. 그래서 오늘 이게 잘 들어보잖아요. 그러면 물가를 왜 유지했냐? 근데 기자들이 그걸 질문 안 했는데 성장을 이렇게 떨어뜨렸는데 당연히 물가가 떨어지지. 근데 물가는 유지했냐? 그러면 이제 말을 들어보면 당연히 환율이야. 거의 환율이에요. 거의 환율. 뭐 유가 얘기도 좀 했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환율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그동안 이제 한국은행이 뭐 발표했던 자료들이나 혹은 제가 이제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 같은 것들을 이제 따로 모델링 해보면 성장이 0.4나까지는데 물가가 안 빠지려면 환율이 올해 작년보다 대략 7에서 10%는 위에 있어야 돼요. 평균 환율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균. 그러면은 1,400원 밑이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작년에 1,300 중반이었는데 쉽지 않아. 평균이 맞아요. 쉽지 않아. 물론 뭐 한은이 그렇게 전망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여기 한은의 생각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네. 한은은 아마 근데 한은한테 환율 물어보면 절대 대답 안 해주거든요. 근데 내부적으로 모델이 있겠지. 당연히. 한은은. 근데 그 내부적인 모델, 그러니까 물가를 산출할 때 쓴 내부적인 모델은 제 예상으로는 대략 1,400원 초중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되게 커요. 왜냐면 다들 계엄 전에가 1,300원대였었기 때문에 네. 1,400원 위는 조금 균형 대비 높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다들. 근데 이거는 사실 한은 총재도 그렇게 얘기했어. 뭐 계엄 때문에 올라온 게 뭐 300원, 30원, 30원. 혹은 뭐 그 이상으로 사실 전 그것보다 더 크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계엄 관련된 게 해소가 되고 뭐 그 외에 다른 거 좀 안정되고 하면은 이제 환율이 1,300원대로 떨어진다. 사실 저희도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보고 있는 데들이 많거든요. 근데 한은은 내부적으로 1,400, 물론 발표 안 했어요. 네. 물가를 보면 그렇게 나와야 인플라이드 돼. 환율이 네, 인플라이드 한 게 1,400원 초중반은 나와야 돼. 그게 그렇게 돼도 괜찮을 정도로 통화 정책을 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렇게 비둘기적으로 간다? 뭐 이렇게 보신 건가요?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한데. 아니, 의견 여쭤보는 생각이니까. 거니까. 의견 여쭤보는 네, 거예요. 정답에 의견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연준이면 막 얘기하겠는데 한국은행이니까 말을 좀 조심하게 되네. 뭐 확정적인 건 아니고 그냥 의견. 그래서 혹시 그렇게 보시는 건지 그냥 반대로 해석해서. 네. 그냥 저 생각인데요. 네. 한은이 뭐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다던가 완화적으로 해서 환율을 올린다.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냅둔다. 그럼 조금 더 좀 덜 약하게 얘기해서 굳이 올라가는 걸 막 어거지로 이러지는 않을 거다 정도. 그렇죠. 그 정도로. 더 이상 안 여쭤봐요. 왜냐하면 환율이 지금 되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궁금해하는 게 감사합니다. 달러 환율이 떨어질까봐 약간 네. 외환 투자도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 네. 금 얘기 하시겠지만 네. 금도 그런 생각 많이 하시거든요. 네. 달러 표시인데 환율. 이 떨어져서 원화로 손해 볼까봐. 네. 근데 만약에 우리 팀장님 말씀대로면은 네. 그거 큰 걱정 안 해도 되는 팀장님 거잖아요. 말씀이 아니라 한은의 한은의 한에서 내심을 따르면 네, 내심을 따르면 내심. 그러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한은의 사실은. 내심을 따르면 그렇죠. 환율이 뭐 지금이 1,420원, 29원. 30원 이러니까 네. 그 정도에서 뭐 한은의 전망치가 나와 있다는 거니까 뭐 발표는 안 했지만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도 그래? 그러면은 외화자산 해도 크게 무리 없겠네라고 네. 결론을 내리실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는 저희 전망 거죠. 아닙니다. 네. 한은의 얘기예요. 전망을 해석하신 거라는 한은을 거죠? 네. 수정을 제가 인플라이트로 네.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그러면. 네. 네. 어떻게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 네, 됩니까?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어려워하셔가지고. 네. 네. 그러면 저희 내신죠? 아까 잠깐 이야기 나눴던 게 네. 트럼프노믹스가 미국의 경기 둔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라는 의견을 네. 아마 줄곧 팀장님의 의견을 네. 그 쫓아오셨던 시청자분들이라면 네. 아시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실 겁니다. 네. 다른 분 중에 이런 얘기 하는 사람 있나 모르겠어. 네, 근데 또 새롭게 또 지금 네. 이 순간 시청하고 계실 분도 있을 네, 테니까 새로 전혀 여기에 이러한- 대한 이러한 개소리는 처음 들어본다. 근데 그렇진 않고, 이게 네. 저는 몇 자료를 좀 보니까 네.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디플레 효과라는 네. 자료는 많아요. 네. 좀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그 미국에서 나오고 뭐 연준 나오고 했는데
이렇게 되게 짧은 시간에 네. 그렇게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건 쉽지 않다. 그거 갖고 오신 자료를 좀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면 이건 그럴까요? 되게 자료가 많으시던데. 네. 근데 한번 그 과거에 저는 그 복잡계를 볼 때는 늘 과거를 봅니다. 내가 막 머리에서 뇌피셜을 돌리잖아. 왜냐면 뇌피셜을 돌리면 편향이 들어가요. 네. 왜냐면 제일 편향 중에 트럼프를 욕할 때 가장 좋은 편향은 성장 떨어지고 인플레 온다. 아니 물론 성장이 떨어지고 인플레가 올 수 있지. 그냥 아니 뭐 그럴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 이런 적이 쉽지 않아. 네. 쉽지 않아요. 근데 그 과거에 한번 사례를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준비해 놓은 차트가 17페이지 잠깐 보시면 네. 이게 우리가 트럼프 1기 때를 이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를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실 관세 영향은 지금보다 그때가 훨씬 커. 왜냐면 처음 때렸으니까. 지금은 이미 관세 때리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 그냥 높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진짜 이거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던 거예요. 아예 개념 자체가. 아니 80년 전후 80년 세월 동안 관세를 매긴다고? 이런 건 사람들이 처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들 또 인플레 온대. 트럼프가 관세 매기면 수입물가 올라가가지고 인플레.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이게 수입물가거든요. 미국에. 석유 제외했습니다. 2018, 17, 18, 19년이 쭉 수입물가의 YOY로 있습니다. 아니 관세를 매기자마자 오히려 수입물가가 고점을 치고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미국 경제, 한국 경제,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입물가가 좀 올라갔어요. 하지만 관세를 때리자마자 수입물가가 훅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심지어 19년에는 물가가 디플레가 옵니다. 바로 관세에 의해서 저는 이러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보는 입장인데 저때 기준금리를 많이 높인 상태여서 자연스러운 경기 침체랑 같이 맞물린 건 아닐까요? 금리 인상은 이미 17년부터 네, 그래서 18년 12월까지 했잖아요. 했었죠. 그 과정에서 경기에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라는 반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금리 인상은 사실 2015년에 시작해서 네. 15, 16, 15년 한 번밖에 안 했고. 네, 16년에 한 번 했고 네. 그때 트럼프 당선됐고 네. 17년에 4번 했고 많이 했죠. 18년에 4번 많이 했고 했죠. 그런데 17년에 4번 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경제가 세계적으로 좋으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했었고 네. 18년에는 금리 인상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그럼 보통 경제가 효과가 오니까 효과가 오긴 오는데 네. 미국은 이렇게 빨리 오지 않습니다. 보통은 안 온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역사적으로 미국은 기준금리가 고점을 치고 1.5년이 지나야 경기와 물가가 떨어집니다. 이게 제가 과거에도 몇 번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할 때 이렇게 나쁜 경제가 영향을 바로 미치는 경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네. 자주 있는 현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은 조달을 되게 길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다른 나라는 다 짧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할 때의 흐름을 보면 오히려 경제가 좋아집니다. 장기 조달을 하기 때문에. 잘 보세요. 기준금리를 인상해요. 하지만 난 아무 영향이 없죠. 왜냐면 이미 저금리 때 30년, 10년 조달 이미 해놔서 고정으로. 근데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근데 경제가 좋아지는데 나의 조달 코스트는 낮아. 아니, 더블로 좋죠. 그래서 미국은 늘 금리를 인상할 때 경제가 좋아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 이동평균처럼 악영향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처음에는 금리 인상에도 영향이 없다가 이제 올라오는데 그 이동평균이 특정한 스레숄드를 넘치는 시기가 금리 인상 고점 더하기 1.5년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지금이 딱 1.5년 됐거든요. 왜냐? 재작년 7월에 금리 고점이었죠. 그럼 더하기 1.5년 하면 올해 1분기 정도가 됩니다. 이때부터 원래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는 그 2018년에는 금리 고점을 가자마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자마자. 왜 그런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이 있지만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지 마시고 말씀해 그래요? 주세요. 네네네. 저는 그거에는 정치적인 반발심 이런 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2018년에 금리를 이제 4번 올렸죠. 근데 그 중에 한 2번 올린 다음에 트럼프가 그 전에는 금리 얘기를 전혀 안 했거든요. 금리를 그때까지 엄청 올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야 트럼프는 뭐 맨날 금리 내리래. 저금리주의잖아. 아니에요. 트럼프는 무조건 저금리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볼 때 요 레벨은 미국 경제가 견딜 수 있어. 그때 얘기 안 해요. 그때까지. 그러다가 그 레벨을 초과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얘기해.
그게 언제였냐면 2018년 7월이었습니다. 그때가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2번 하고 끝났거든요. 그 위에 지금 와서 보면은. 근데 그때 연준은 뭔 소리야? 금리 인상은 앞으로 오래오래 계속 할 거야. 계속. 뭐 2번, 예, 지금 와서 보면 2번 하고 끝났지만 그때 연준은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트럼프의 경제관이 많았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2018년 말부터 주가가 먼저 이제 꼬꾸라졌고요. 2019년에는 경제가 이제 후행적으로 꺾이면서 결과적으로는 금리를 19년에 인하를 했어요. 인하. 근데 그 과정이 요 안에 이제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땐 2018년 7월부터 트럼프가 얘기했을 때부터는 과한 금리 인상이었다. 그에 따라서 미국 경제가 갑자기 둔화되고, 두 번째는 관세 효과가 대략 1년 정도의 시차를 미치고 악영향을 경제에 주니까 2019년 경제가 꼬꾸라기 시작했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과거에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은 관세가, 뭐 물가는 그렇다 쳐. 경제 성장에는 반드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습니다. 18페이지에 있는 것도 네. 관련된 그림인데, 요거는 최근 한 60년 동안 관세를 매긴 사례가 너무 많잖아.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150개 국가들 중에서 이제 관세 매겼을 때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보면 1년차부터 이미 마이너스 영향이 이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계속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고, 뭐 트럼프가 바보냐, 왜 자국에 피해가 가는 정책을 하냐, 뭐 이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정치인들은 경제가 아니라 이 집권을 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경제에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데 물가가 어떻게 오른다는 얘기냐, 이런 거죠. 제 얘기는. 만약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제 1.5년은 평균이긴 한데 예를 들어 스태그플레이션 때도 다르고 뭐 항상 이게 다르잖아요. 기준금리가 오를 때 고점 찍고 주가 먼저 빠져서 기준금리 인하가 후행적으로 따라오는 경우도 있고 뭐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침체 온다는 것도 선우가 뒤바뀐 걸 수도 있고 빠져서 금리가 단기 금리를 내리니까 뒤바뀐 걸 수도 있잖아요. 역전이 해소돼서.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2018년에 물가가 마이너스로 돌아간 이유가 기저가 높았고 경제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이었는데 그냥 새로운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하면 지금은 그때보다는 경제가 이미 약해진 상태에서 관세를 매기는 거라면은 저때처럼 바로 즉각적인 물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어떻게 보세요? 더 나빠지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물가라는 게 기본적으로 여기 다른 이유가 다 있지만 어쨌든 원유값이나 뭐나 이런 부분이 생겨서 오를 수도 있는 거니까 우리가 22년에 제일 걱정했던 게 그거잖아요. 70년대 같은 경제는 별론데 물가 오르는 그런 그림을 만드는 요소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죠. 그게 18년하고 상황이 다르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여기를 얘기하려면 우리가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사례를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 굉장히 언론에 많이 나옵니다. 찾아보면 맨날 스태그플레이션이래.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가 뭐냐? 성장 떨어지면서 물가 오르는.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물가 올라요? 이 가장 공포스러운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언론이 좋아해. 너무 좋아해. 이 스태그플레이션 시나리오를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 그래서 언론에 많이 나와.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은 물가랑 성장이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늘 정비례. 말씀하신 대로 70년대. 70년대에는 분명히 성장이 낮은데도 물가가 올랐던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우리의 인류의 뭐 500년이라고 할까요? 이 500년 동안의 자본주의 역사를 되짚어 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현상은 굉장히 짧아. 아주 비정상적인 케이스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려면 그 과거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던 그 잠시의 세계를 돌아봤을 때 지금이 그때랑 비슷하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야 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나름대로 경제사를 좀 공부를 스스로 이제 해봤지만 70년대 예를 들어보면 70년대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베이비 부머들이 성인이 됐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태어나신 요 엄청난 인구단, 요 거대한 인구단들이 성인 인구, 노동 가능 인구에 편입되면서 애도 낳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러니까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해. 문제는 수요가 폭발을 하는데 갑자기
중동 지역에서 오펙이 결성이 되면서 석유를 이제 무기화하기 네. 시작한 이게 이제 맞물려 버렸던 거죠. 그러면 과거에도 보면은 대표적으로 뭐 미국이 남북 전쟁을 했을 때, 혹은 나폴레옹 전쟁이 있었을 때 이러한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비슷한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 이제 전쟁과 관련이 된 케이스들이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도 비슷해. 전쟁과 상당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스태그플레이션이 길게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짧게 일어날 수도 있는 요건이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뭐 트럼프가 집권을 해서 혹은 뭐 25년, 26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다시 오려면 과거처럼 엄청난 초과수요. 초과수요라는 건 이제 인구 증가나 전쟁으로 생깁니다. 보통은 전쟁도 그냥 국지전이면 안 돼요. 거의 세계대전급의 거대한 전쟁이 이제 생겨야 되고, 혹은 진짜 중동에서 막 난리가 나서 오펙이 가령 70년대에는 원유 가격이 거의 20배 이상 올랐거든요. 이런 정도의 이제 엄청난 상승이 이제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러한 거대한 수요를 만들 정도의 어떤 유가 상승. 그러니까 수요는 어느 정도 계속 성장을 하면서 동시에 비용단에서도 이제 뭔가 올라오는 이제 이러한 게 이제 딱 맞아떨어져야 그 어렵디 어려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주 어려워요. 아주 어려워. 그렇다면 과연 지금 모르겠어. 뭐 전쟁이야 뭐 제가 예상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국급의 혹은 중동만에서의 어떤 거대한 전쟁, 유가를 이제 몇십 배, 뭐 몇십 배도 아니지만 몇 배를 올릴 정도의 그런 전쟁이 있을 것이냐, 혹은 뭐 인구가 갑자기 이제 아이를 많이 낳아서, 혹은 과거에 이제 태어났던 거대한 인구가 뭐 이번에 성인기가 되는 뭐 그런 일은 없겠죠. 있거나 비슷한 일이 잠깐 있었죠. 그 이민자가 미국에는 이제 대량으로 들어가면서 이게 수요를 창출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건 이제 끝났습니다. 뭐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게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현상이고, 과거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역사를 봤을 때 앞으로 일어나기가 되게 힘든 것이고, 또 하나는 언론의 속성상 인간의 가장 아픈 면을 이제 긁어놔야 되는데, 이거에 가장 안서맞춤인 재료가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보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는 다소 조금 가려둘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경제가 나빠지는 수준은 네. 자연스럽게 금리도 떨어지고 물가도 떨어지고 네. 이런 수준의 그냥 경기가 나빠지는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인 거지. 네. 이거를 물가는 오르고 경기는 나쁘고 이래서 뭐 채권 금리도 오르고 모든 자산이 빠진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신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네. 그 우리가 여기서, 과거에 네. 한번 그 우리나라도 경제가 나쁠 때 보면은 늘 뉴스에 스태그플레이션. 네. 물가는 이렇게 높은데 네. 왜 경제는 나빠요? 우리나라는 오일 쇼크 그럴 때 그런 게 있었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금 좋아하시니까 금 얘기 이따 하겠지만. 금 좋아하진 않는데 아무튼 금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금 가격을 네. 금 가격을 좋게 본다는 얘기는 네. 금이랑 그래도 어느 정도 링크가 되는 달러가 많이 찍힌다라는 것과도 되게 유사한 개념이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71년에 사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온 이유를 저는 사실 하나 더 드는데 네. 저는 금태환 정지도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통화가 무지하게 풀리니까. 네. 그럼 만약에 금을 그런 용도로 활용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서 금 가격이 오른 것도 요즘 약간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나 그런 식의 영향을 줘서 네. 금이 오른다는 게 그런 무서운 것도 있는 네. 거니까 금 뭐 그렇게 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시자면 그 지금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이 그러한 그 금태환 스태그플레이션의 정지와 비슷한 비슷한 거를 대비하는 건 요소도 있을 수 있지 않냐라는 걸 여쭤봅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금 가격의 역사를 쭉 보면 너무 역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역사가 중요하죠. 이제 금이 우리가 인플레 해지 자산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아니 그럼 코로나 때는 왜 안 올랐어? 그리고 사실 2011년에 2,000불이었어요. 네. 지금 오른 게 50%밖에 안 돼요. 지난 15년 동안. 아니 거의 금융위기 이후에 네. 거의 10년 이상을 안 올랐어. 네, 거의. 계속 그래서 2,000불 내렸어요. 한국은행이 금 샀다가 욕을 진짜 엄청나게 먹었어요. 2011년에 그때 1,600불인가 샀어 이게 그때 한국은행이. 2,000불까지 갔었습니다. 네. 네, 맞아. 그래서 한은이 1,600불인가에서 금을 샀는데 사람들이 이제 떨어졌어. 그 다음에 금 떨어져서 1,200불인가 1,400불인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정감사 받아가지고 왜 샀냐고. 이자도 안 주는 걸? 네. 네. 그리고 옛날에 그거 아세요? 황금박쥐상 지방의 어떤 맞아요. 데에서 만들어서 대박 났어요 지금 거기. 네. 황금박쥐상 만들고서는 황금박쥐 이거 왜 만들어? 국민 혈세를 써가지고 그 처음에 그게 32억인가가 들어가지고 맞나? 10억인가? 근데 그렇게 하여튼 뭐 들어가지고 들어서 하여튼 몇 배 났대요. 지금 이게 엄청나게 올랐어. 아니
황금박쥐를 만들면 안 되지. 아니 그리고 중앙은행이 금을 사야지. 네. 그럼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정책적인 그 의도를 봐야지. 네. 이거를 이제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건 좀 되게 위험하다. 특히 이제 한국인들이 그런 면이 좀 있는데. 뭔 얘기가 나와야지? 금 그거에 대한 건데. 네. 저는 금은 그 인플레이션 해지냐. 저의 생각인데. 네. 금은 주기가 있습니다. 얘가 막 횡보할 때가 있어요. 한 10에서 15년 횡보해. 막 길게 보면 20년 동안 횡보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 횡보장을 깨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답정 넣어 그냥 상승해. 네. 왜 오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때 뭘 갖다 붙이죠. 뭐 인플레 때문이다, 네.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혹은 뭐가 불안하다, 네. 뭐 이런 얘기는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오른다고? 근데 사실 이런 걸 저는 자주 보거든요. 가격이 다 비슷한 속성이 있습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런데 얘가 횡보할 때는 뭘 갖다 붙여도 그냥 횡보야. 네. 그런데 한번 오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뭘 갖다 붙여도 그냥 오르는 거야. 답이 정해져 있어. 저희 금을 보면은 얘가 횡보를 되게 오래 했지 않습니까? 금융위기 이후부터 계속 이제 횡보를 했는데 그때 정확히 달러랑 거꾸로 가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질 금리와 정확히 거꾸로 갑니다. 네. 미국의 실질 금리랑 그게 아주 정확하게 맞아. 금과 실질 금리. 근데 이게 2년 전에 깨졌어요. 실질 금리고 뭐고 그냥 다 무시야. 그냥 지만대로 가. 달러가 뭐 세든 약하든 그냥 지만대로 올라가. 이게 깨졌다는 얘기는 슈퍼 사이클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깨졌기 때문에 원래대로 돌아간다고 보시지 않고요. 자, 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네. 롱숏 펀드는 주가가 레인지에 있으면 성과가 좋아. 네. 그런데 이게 깨져서 한쪽으로 뭐 오르기만 하거나 떨어지기만 하면은 갑자기 이 롱숏 펀드 성과가 그냥 박살이 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모델 같은 것은 시장에 기본적으로 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가정 내에서만 이 모델이 성립해요. 아까 달러, 네. 실질금리 모델도 금과 잘 맞았던 것은 금이 횡보할 때, 요 레인지 안에서 횡보할 때인데 이게 한번 깨지잖아요. 그럼 이거는 어나더 마켓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물론 과거엔 했지만 지금의 금의 시장은 저는 아마도 어나더 마켓, 즉 대세상승장으로 들어간 2년 정도 됐으니까 뭐 이게 초입이라고 얘기하면 뭐 초입인데 초입일 수 있어요. 너무 제 말 믿지 마세요. 믿지 마시고 그냥 의견. 네. 제가 한 80년간의 금값의 이제 흐름을 보면은 얘가 계단식으로 올라요. 그 슈퍼사이클이란 게 시작이 만약에 됐다라고 하면 보통 유지 기간은 역사적으로 어느 정도던가요? 10년 오릅니다. 10년? 그러면 2년 정도 되면 초입이 많네요. 그렇죠. 10년 동안 이런 얘기하면 안 되겠다. 의견이잖아요. 10년 동안 의견, 많이 의견? 올라. 많이 올라. 많이 올라요. 네, 꽤 많이 올라. 뭐 차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근데 뭐 과거에 그렇게 오르는 것만큼 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유동성 풀린 거를 못 따라잡은 만큼 올라요. 근데 금융위기 이후에 유동성은 그렇게 많이 풀렸는데 금은 안 올랐거든요. 근데 이제 좀 뒤늦게 저 시차 이런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금의 사이클을 생각하면 이제 시차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금융위기 이후에요. 코로나만 아니고 금융위기 이후엔 지금 15년이지. 15년 전부터 이제 풀렸던 이 거대한 유동성을 금이 거의 못 따라잡다가 이제서야 좀 뒤늦게 좀 따라잡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이랑 러시아가 금을 사는 모습은 그럼 연장선상에서 해석하고 계신가요? 연장선이라는 것은 그냥 답이 정해져 있다. 금가격이 오르는 라기보다는 미국의 제재에 대비하는 거죠. 미국이 US 달러의 트레저리, 뭐 달러가 트레저리죠. 미국 보통 이제 중앙은행은 준비금으로서 트레저리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예를 들어서 가지고 있어요. 뭐 러시아 은행이 지금 러시아 은행이 트레저리는 없는데 네. 옛날에 많이 있었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를 쳐들어갔어. 그러면 제재를 하겠죠. 금융 제재. 그러면 이 채권을 내가 러시아가 가지고 있어도 처분도 안 되고 결제도 안 되고 미국이 그냥 너 그거는 아니 끝이야. 실물이 아니라서 그렇죠. 시스템이라서. 옛날처럼 쿠폰을 찍은 종이였으면 주면 되는데. 결정 안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러시아는 그냥 떠안고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미리 뭐 러시아가 그렇게 중앙은행 자산이 높진 않았지만 미리미리 이걸 전부 다 이제 금으로 바꿔놓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값이 오를 것 같아서 한 건 아니고 이제 국가 안보 차원에서 러시아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중국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그러나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저 혼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중국이 미국차 팔 때 결국 러시아도 그랬잖아. 러시아는 했어요, 실제로. 근데 중국은 그게 불가능합니다. 물론 아니야, 데이터 내가 봤더니 중국은 트레저리 보유량이 엄청 줄었던데? 네.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 다 뻥입니다. 그 그림도 한번 보여주시죠. 갖고 오신 걸 제가 그럴까요? 봤는데. 근데 거기 혹시 오탄가 싶어서, 왜냐하면 중국이 그 미국채 비율이 줄어드는 건 맞고 영국이 네. 늘었는데 예. 그 그림에는 약간 한번 봐주세요, 이사님 팀장님이. 지금 그림을 22페이지 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진한 녹색 네. 저게 이제 중국의 미국채 보유량이죠. 보시면 진짜 줄었어.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저것만 보고서 저거는 참고로 미국 재무부에서 발표한 데이터. 네. 보시면 중국이 실제로 줄었죠. 다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점이 첫 번째 문제는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중국이야. 미국채 갖고 있어봐야 이거 나중에 압수당할 수 있잖아요. 결제가 안 돼. 그러면 나는 제재 받으면 끝이죠. 근데 난 뭐 전제를 한다는 얘기 아니라 할 거야. 혹시 몰라. 그러면 이거를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불가능해. 왜 불가능한지 아세요? 자, 우리 여기 이제 어떤 물체가 있어요? 네. 물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생기죠. 물체 없이 그림자가 있을 수 없죠. 그렇죠. 반대로 그림자만 있고 물체가 없을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그림자와 물체는 같이 있어야 됩니다. 쌍이야. 이 중국의 미국채 보유와 쌍인 데이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의 무역흑자입니다. 중국 무역흑자 요즘 사상 최대치.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돼. 중국의 무역흑자가 계속 쭉 늘어나는데, 그리고 실제 지금 중국이 발표하는 무역흑자는 실제보다 되게 축소 발표된 겁니다. 중국이 이제 무역흑자의 계산 방식을 좀 바꿨기 때문에 축소 발표되는데 실제로 훨씬 많아요. 아무튼 많아. 그런데 무역흑자를 저렇게 많이 보는데 미국채를 판다? 물체가 있는데 그림자가 없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제재에 대비해서 명의를 분산시켜 놓는 거. 우리 뭐 재벌 회장님들이 나 세금 안 내려고, 혹은 세금 회피하고 뭐 상속하려고 이제 이렇게 나눠서 차명 계좌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행동입니다. 그럼 영국이 사는 게 다 중국이 사는 거다 이렇게 보세요? 거의 그럴 거. 그리고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니야. 왜냐면 아주 극소수 사람들 이것만 오타쿠처럼 막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뉴스에 안 나와요. 대표적으로 어디가 이걸 쫓아다니냐면 그 미국의 외교위원회가 쫓아다닙니다. 미국의 이제 CFR이라고 하는 이제 외교위원회가 있는데, 미국 이제 외교위원회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짜는 데거든요. 근데 얘네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의 외환보유고예요. 이것이 미국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치부이기도 하거든. 이걸 이제 계속 보고 있는데, 중국이 미국채를 판다고? 아닌 것 같은데? 무역국자가 저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거 숨기고 있다. 그래서 계속 유럽에 있는 역외 금융센터에 있는 차명 계좌를 다 뒤져요. 전부 다. 이 지독한 인간들이. 왜냐면 이게 미국의 힘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미국의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외교위원회 입장에서는 이건 국가안보차원에서 되게 중요한 데이터야. 봤더니 실제로 런던, 시티 오브 런던에 있는 주요 역외 금융센터에 이 중국의 옴니버스 계좌, 뭐 중국이라고 나오지는 않지만 옴니버스 계좌, 그리고 룩셈부르크, 벨기에, 얘네들을 이용해서 중국이 몰래 채권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 총량을 보시면은 오히려 늘었죠. 네. 근데 이게 맞아. 왜냐면은 중국의 무역흑자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늘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거를 생각 안 하고 중국이 미국채 판대. 그래서 실제로 금리도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면 중국이 안 사주면 미국채 금리가 수요가 없으니까. 저게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것도 있고, 근데 홍콩에는 은행의 외화자산이나 중국은행의 외화자산을 보면 과거랑 다르게 외화자산 구성이 바뀌었고, 그 구성이 바뀌었기 때문에 환율도 한 단계 올라간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자기 내부적인 방법으로 보유고를 쌓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차명이 아니고 진짜다라는 의견이 사실은 더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일 수 있죠. 왜냐면은 지금 중국은 중국은행도 있지만 그 산하 이제 주요 국책은행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콩에도 생각보다 되게 커요. 홍콩에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을 통해서 늘 분산시켜가지고 나중에 결국 목표는 제재에 대비하는 거예요. 제재가 가해졌을 때 이 자산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빠져나가는 게 이제 궁극적인 목표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채권 시장은 미국채 수요 없다고 해서 금리 다 올려놨거든요.
근데 나중에 밝혀지겠지. 아니야. 중국은 몰래 결국 샀었어. 그럼 그때 가서 이거 다 들리면은 미리 사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미국 금리도 당연히 아래쪽으로 보시고 원달러 환율도 아래쪽으로 보시고 달러 약세 보시고 그렇겠네요. 이 논리면 그게 그렇게 돼야 맞는 건데. 정확하십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 특히 의견. 저희는 하반기에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환율 어느 정도까지 일단 보세요. 아까는 이제 한국은행이 보고 있는 거 기준으로 이제는 DB 초반에 기준으로 그랬죠. 해주세요. 네. DB 기준으로. DB 기준으로 상반기는 아니고요. 왜냐면 네. 상반기에 우리가 관세를 한번 때려 맞을 가능성이 네. 있어요. 그리고 아직 국내 정치적 리스크가 음. 해결이 돼야 돼. 그러면은 대선을 뭐 혹시 한다면은 이제 5월이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거 다 지나고 이제 하반기 정도 되면은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미국 경제를 가장 정확하게 보고 있는 사람으로 저는 보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취임하자마자 연준을 아주 대차게 까고 있지 않습니까? 금리 내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트럼프가 뭔가 본 거지. 미국 경제가 좋지 않은 것 같다. 실제 현재 최근에 이제 미국채 금리도 아니 물가가 그렇게 높게 나오는데도 안 올라. 4.4 깨졌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야 뭔가 관세 때리면 인플레가 아니라 오히려 경제가 나빠지는 게 더 큰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서서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서서히 떨어지고 이제 있는 거죠. 그걸 고려한다면 하반기에는 결국 연준도 정신 차리고 지금 쟤네들 이제 트럼프가 싫어서 그렇죠. 네, 반발심이 싫어서. 있어요. 그냥. 네, 원수야 원수. 네. 네. 그냥 트럼프가 싫으면 정책이 늘 엇나가게 돼 있어요. 네. 그 2018년 하반기도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매파적이에요. 그러면 이제 상반기 중에는 달러가 쉽게 약세로 가기 힘들겠죠. 그러나 만약에 트럼프 말이 이제 맞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뭐 수급적인 미국채, 네. 수급적인 요소 같은 것들이 정상화된다면 결과적으로 하반기에는 꽤 달러 약세가 진행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 밑으로 갈 수 있다. 갈 수 있다고 이제 일단 전제는 이제 정치 리스크가 우리나라가 좀 해소가 네. 돼야 되고 이제 관세 한번 때려 맞는데 이게 아주 크게 때려 맞으면 안 되고 뭐 우리나라의 전략적인 위치를 고려할 때 트럼프가 좀 봐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 네. 모르니까 이거 다 끝나고 하반기에는 좀 약달러 환율 하락을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채 금리는 그럼 어느 정도까지 하락할 것 같으세요? 아 이게 제가 너무 공격적으로 보는데 나와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얘기 안 하려고요. 그래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페어밸류로 봅니다. 페어밸류 되게 단순해. 네. 모델을. 그 성장률과 이런 물가에 네, 대한 너무 쉬워. 네. 너무 쉬워. 9페이지 잠깐 네. 보시면. 제가 말 안 하고 그냥 9페이지 그림만 보세요. 네. 그림만. 그냥 성장과 물가, 즉 명목 성장을 따라가요. 네. 금리는. 그림 보시면 회색이 미국채 금리. 그리고 성장과 물가를 더한 게 녹색입니다. 네. 미국채 금리가 좀 밑에 있죠? 당연히 그래. 왜냐면은 조달 코스가 제일 낮은 게 정부니까요. 그게 어느 정도로 더 밑에 있냐? 과거에 보면은 한 1.5%포인트 정도 밑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이 만나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부터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세요. 자, PC 2%가 목표고 성장 2% 하면 4 빼기 1.5, 2.5 정도를 보시는 거겠네요. 제가 얘기 안 했습니다. 아닌데 지금 얘기하신 거를 산수를 때리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사수를 하신 것 뿐이니까요. 네. 뭐야, 네, 지금 네, 네. 4.4에 2.5. 근데 산수로만 하면은 왜냐면 PC 물가 목표 현재 어쨌든 2%고 대충 잠재 성장 2%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럼 4고 그렇죠. 또 하면 1.5 차이 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는데, 네. 아니, 지금 사람들은 네. 뭐 연준 보세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최근에 기대 인플레이션도 많이 올라갔죠, 미국에. 네. 물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기대 인플레이션 예를 들어서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있죠. 그러면 과거에 사람들이 이제 좀 나쁜 마음을 먹고 야 이거 한번 체크해보자. 1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데이터가 막 한 80년 있으니까 진짜 그렇게 됐나? 1년 후에 전혀. 그렇죠. 전혀. 그러니까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1년 후에 진짜 물가 올라가나 봐. 아니 그럴 일 없어. 아니라는 거죠. 그럴 일 없어.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 인플레이션은 뭐 거의 지금 6%야. 뭔가 마음에 안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하는 게. 네. 연준도 6%라는 얘기죠. 뭐 말은 안 하지만 네. 연준도 지금 머릿속에는 기대 인플레이션 6%예요. 그럼 금리 내리면 안 되지. 그럼요. 연준 입장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중립적으로 봤을 때 지금 PC 물가가 뭐 이번 주 발표겠지만 한 2% 중반 나올 거거든요. 그리고 PC는 점점 계속 이제 떨어지는 방향으로 올 거고 원래 연초가 제일 높아요. CPI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생긴 계절성인데 이 계절성이 3분기까지는 계속 떨어져요. 그럼 올해 한 3분기 정도까지는 물가 압력은 꾸준히 완화되는 방향이다. 그러면 물가 뭐 2% 초반 잡을게요. 그리고 미국의 올해 성장 2% 혹은 2.5%.
2.5% 너무 높게 보나? 아니, 연준이 얘기하는 건 그거보다 낫습니다. 네. 연준 추정치는. 그래서 혹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네. 그냥 숫자 넣어보세요. 제가 답 지금 뭐 공식으로 되는 거지. 그쵸. 뭐 제가 답을 말씀드린 거 아니니까. 그래서 1.5를 빼라. 빼라. 그게 적정한 10년물 미국 채금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보시면은 하반기에 원화도 그렇게 되는 거면은 이제 하반기부터 우리나라 경제 좀 좋아지는 쪽으로도 약간은 볼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제 달러가 약해지면 그런 흐름, 그러니까 이게 선후 관계가 애매하긴 하지만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가 네. 완전히 망가지는 건 아닐 것 같다. 네. 금리도 하락도 어느 네. 정도 해서 이런 거랑 느낌이 비슷하거든요, 저는. 아, 예. 네. 너무 희망상 돌리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도 만약에 그렇게 안 나쁘면 기준금리가 훨씬 더 많이 내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연준이 우리나라가. 만약에 금리를 많이 내려주면 그래도 한국의 피해가 좀 적을 수 있다. 그래서 달러 약세가 더 확실하게 오면서 확실하게 오면 좀 피해가 덜하다. 다행이지. 그렇게 된다. 다행인데 제가 아까 기준금리 고점 더하기 1.5년 미국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런 얘기하면 또 얌전하게 오질 않아요. 오면 거칠게 올 수 있다. 얌전하게 오면 참 좋은데 네. 역사 이게 제가 그렇게 전망한다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역사가 기준금리 연준 고점 더하기 1.5년부터 경제가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얌전하게 안 떨어져. 어느 정도 거칠게 오는데요? 저 욕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거칠진 않았어요. 18년에 주식이 20% 빠지고 네. 막판에 끝났지. 맞아요. 사실 뭐 19년 정도 그 정도면 양호하죠. QT 딱 끝내면서 바로 올라갔거든 다시. 19년이 좀 네. 애매합니다. 왜냐면 코로나가 네. 와가지고. 근데 그건 20년이 왔으니까 그건 사실 네, 애매하고. 네, 좀 애매해요. 인과관계 애매하고.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거 19년은 정말 예외적으로 소프트 랜딩. 예외적으로. 소프트 랜딩. 정말 예외적으로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소프트 랜딩을 할 뻔했는데 그놈의 코로나가 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실제 19년이 있어요. 예외라는 거죠. 네, 실제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실제 있어. 근데 뭐 사실 역사의 어떤 가정을 하기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근데 사실 나쁘게 생각하면 제가 한번 나쁘게 생각해 볼게요. 원래 그 19년에 한번 조정은 왔었으면은 뭔가 한번 이제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사이클상 좋아졌을 건데 갑자기 이게 올래다가 코로나가 와서 돈을 그냥 쏟아부었네. 네. 그러면 구조조정도 안 일어나고 네. 연명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람들한테 돈 그냥 뿌려서 왔으면 어떠한 불합리성이 더 쌓였겠네. 이건 내피셜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네, 나쁘게 보면 그렇게 될 수 나쁘게 있다는 된다면 거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왜냐면 과거 확률상 이제 소프트 랜딩이 드물어. 드물어요. 제발 맞습니다. 저도 소프트 랜딩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 네, 그래서 제가 망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역사적으로는 소프트 랜딩의 사례가 적다. 이번에는 다르게 소프트 랜딩 하기를 기대를 제발 한다. 네. 그러면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 좀 내려주고 약달러 부드럽게 오고 왜냐면은 갑자기 이제 과거처럼 나쁜 일을 벌이잖아요. 그럼 약달러가 안 와. 안 오죠. 갑자기 달러 강해졌다. 물론 그 다음에 약해지긴 해요. 네. 근데 갑자기 달러가 막 이래요. 근데 이런 시나리오를 전망하는 사람은 없죠. 지금 없는 거 같아요. 전망을 할 수가 네.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하반기에는 뭐 경제가 이렇게 연착륙하면서 달러 약세, 트럼프가 맞고 연준이 틀리고 하면은 우리나라도 거기서 바닥을 대충 그래도 나쁘지 않다. 환율도 뭐 좀 환율이 보통 이렇게 떨어질 때는 기업들이 오히려 좋아요. 그럼요. 예. 꼭 이제 환율이 높아야 이제 수출이 잘 된다 이렇게 많이 보시지만 아니지. 왜 환율이 높겠어? 나라 경제가 힘드니까 맞습니다. 환율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연준이 좀 금리를 많이 내려주기를 기대한다. 네. 자, 그러면 이런 분석이라면 우리가 네. 또 이렇게 열심히 분석하는 이유가 예. 좀 잘 투자해보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기승전 투자죠. 네. 그렇죠. 네. 그래도 이왕 네. 와주셨으니까 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는 네.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시는 게 좋을지 네. 포트폴리오는 또 어떻게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게 좋을지 예. 팁 좀 주시죠. 지금 미국채 너무 싸다. 환율 생각하지 않고 환율 생각하지 않았을 때 미국채 4.4, 4.5, 4.6일 때가 좋았는데 4.4 성장과 물가 아까 모델 네. 생각해도 뭐 안 떨어져도 돼. 4.4가 어디야? 달러로 4.4가. 네. 그리고 우리나라 10년물 뭐 2.7, 2.8. 한국의 오늘도 이제 한은 총재께서 우리나라 이 구조적 저성장 내년 1.8% 괜찮은 거래요. 네. 1.8%가 근데 이제 사람들 눈높이는 높아져 있죠. 네.
근데 1.8% 절대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 대비해서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직접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 같은 놈이 얘기하는 거랑 하는 총재가 1.8%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건 차원이 다르지. 그렇다면 와 1.8% 성장하는데 2.8%의 10년물? 높아 보이는데요. 느낌상. 저는 그래서 장기채.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장기채 둘 다 괜찮다. 둘 다 괜찮게 보고 네. 이제 환율이 들어가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저는 좀 시청자분들도 그냥 달러 자산대로 간다 이렇게 그렇죠.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 막 이거 환율 생각하고 이러면은 막 복잡해. 네, 그리고 금 쪽은 저희가 꾸준히 슈퍼사이클이다. 근데 KRX 금 현물 가격을 보니까 한 1, 2주 전에 20% 국제 시세 대비해서 한 20% 고평가였었거든요. 지금은 그게 한 5% 정도로 좀 줄었어요. 이게 좀 제대로 줄어들면 한번 또 들어가 볼 만하다. 그렇게 이제 금도 저희는 좋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좀 더 보수적인 자산들 싼 거 많이 가지고 계시면 저는 좋다. 미국이 네. 이제 앞으로 연준에서 네. 장기채 비중을 줄이고 네. 자산에서 단기채를 늘리겠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정책적인 플렉스, 그러니까 유연성을 위해서 네. 단기채를 많이 갖고 있는 게 유리한데 네. 지금 자기들이 생각하는 적정 단기채 비율보다 너무 적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많잖아요. 네. 그럼 결국 장기채가 시장에 많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네. 그래도 장기채 금리가 떨어진다고 보신다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수급 이기는 거에 장사 없다고. 그럴 땐 네. 역사를 보시면 됩니다. 네. 연준이 자기네들이 얘기한 대로 한 적이 있는지. 근데 이제 투자를 결정하는 분들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채권을 결정하는 역할을 연준이 하는 거니까 네. 물론 저는 QT 없애면 바로 해결된다고 보는 사람이지만 네. 아직 그런 거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잖아요. 네. 그러면 4.9였 거의 4.9 갔던 게 4.38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예를 들어 60bp 빠진 거에 듀레이션 7 곱하면 벌써 10년물로 벌써 한 2, 3개월 만에 7, 8% 난 건데 네. 여기서 네, 더 괜찮은 거야라는 여기서 걱정을 더. 하실 수 있거든요. 아까 네. 물론 그 공식대로 아직 많이 남긴 네. 했지만 네. 예. 그건 그 그렇게 조언해 주세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아까 그 공식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공식이란 건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거의 맞았거든요. 근데 그 수십 년 동안은 연준이 QE를 안 한 적도 있고, 그렇죠. 뭐 생기지 QE를 얼마 한 안 적도 됐으니까.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거랑 크게 관계없이 그 공식이 잘 맞았거든요. 그렇다면 연준의 수급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무슨 생각도 하냐면 네.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저성장 저물가는 이미 왔고 네. 그건 어쩔 수 없고 그것을 맞춰서 장기금리가 원래는 떨어졌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QE라는 재료를 갖다 붙인 거지. 원래. 그러니까 장기금리는 물가와 성장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냥 갈 길이 왔어. 지금 갈 길을 그냥 갔어요. 그냥 그 장기금리는 갔는데 우리 인간이 야 이거는 QE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 거 이렇게 갖다 붙였다는 거죠. 수급이 그래가지고. 좋아졌기 때문에 더 떨어진 거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그냥 핑계다 이거죠. 핑계일 거고 그냥 이거 사후적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수급이 나빠지더라도 결국은 물가 성장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이제 첫 번째 견해이고 두 번째 견해는 저는 연준이 장기채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말로만 할 수밖에 없고. 그게 왜 불가능하냐? 일단 말로는 늘 얘기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채권 시장에서 연준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네 얘기를 3개월 이상 지킨 적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럼 여러분들도 가족 모임 하다가 맨날 돈 빌리는 사고치는 있잖아. 친척들. 그럼 걔가 갑자기 이번에는 또 와가지고 우리 와이프가 지금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돈이 필요해요. 형님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러면 그래 돈 빌려줘야지 이러겠어요. 이 새끼 또 차기치고 있구만 이러겠어요. 근데 어떨 때 지켜요 그러면? 지킬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없었어요? 진짜 없으니까 진짜 없다니까요. 예. 제가 22년 동안 봤다니까요. 연준을. 물론 처음에는 저도 이제 순진했을 때 연준이 저렇게 얘기했어. 무서워. 진짜 그냥. 근데 나중에 보잖아요. 3개월도 안 지켜. 3개월 가서 말 또 바뀌어. 입 싹 닦아.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경제 상황이라는 게 그렇죠. 예측이 불가능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분들도 저는 펀더멘털을 봐야지. 너무 연준의 입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결국 나중에 잘못된, 왜냐면 나중에 따라가야 되거든요. 물론 막 0.5초 단위로 따라가시는 분도 있어. 그런 분은 돈을 벌지는 모르겠어. 벌 수도 있겠지. 근데 시청자 여러분 중에 0.5초 단위로 하실 분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차라리 길목을 지키자. 어차피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저는 0.5초 단위로 할 자신이 없어서 네. 길목 지키는 전략을 좀 쓰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저성장, 저물가, 채권, 장기채, 그리고 안전자산인 금 정도로 가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여기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부 이 시간은요. 문홍철 DB금융투자 자산전략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